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달 만에 또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다며 추가 인하 여지도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도 2곳에서 발생한 가운데 아직까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돼지고기 소매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이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섰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결론이 날 경우 내년 3월 이후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 만기가 도래한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의 손실률이 60%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판매한 은행 PB와 또 투자자와의 3자 대면을 통해서 불완전 판매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지 이틀 만에 전국적으로 내려졌던 돼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해제가 됐습니다. 발생 지역의 방역은 강화가 됐는데요. 현재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전국의 이동 중지 명령이 이제 해제가 됐다고요? 네, 지난 화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내려졌던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오늘 아침 해제됐습니다. 다만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은 계속 금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후부터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돼지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도매 가격이 이틀 새 35%가량 오르는 등 들썩였던 가격 또한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방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연천군 발병농가 3km 안에 있는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하는 등 기존 매뉴얼보다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긴급행동지침에는 발병농가로부터 500m 안에 있는 돼지까지 살처분하도록 돼 있는데요.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반경을 넓힌 겁니다. 이에 따라 연천군 발병농가와 3km 이내 3개 농가에서 키우는 돼지를 합쳐 총 10,000마리가 살처분될 예정입니다.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의 경우 발병 농가를 포함해 3개 농가의 살처분 대상 돼지 5,000마리 살처분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네, 인근 지역들에 대한 방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파주와 연천 그리고 철원 등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6개 시군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보다 4배까지 늘려 집중 소독에 나섭니다. 또 3주간 다른 지역으로 돼지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방역 활동을 위해 돼지열병 발생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연천 농가의 경우 돼지가 폐사할 때까지 발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파주 농가에서 폐사한 돼지가 죽기 전 고열 증상을 보였다는 걸 감안하면 서로 다른 유전자를 지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일 수 있고 이럴 경우 유입 경로가 여러 곳일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2달 만에 다시 금리를 내렸죠. 미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부담을 덜게 됐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터라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낳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규진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는 겁니까? 네, 이주열 한 총재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이 미국 금융시장의 금리와 주가에 큰 변동이 없었던 걸 보면 시장 예상에 부합한 결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느냐는 질문에는 미 연준이 경기 확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하 여지를 닫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 2차례 금리를 내린 미 연준이 경기 상황에 따라선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번 인하로 미 기준금리는 1.75에서 2.00%가 됐고요. 연내 미 기준금리 결정회의는 추가로 현재 시간으로 10월 30일, 12월 11일 이렇게 2차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번 미국의 결정이 다음 달에 있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일 텐데요.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미 연준이 금리를 낮춘 건 다른 국가 입장에서 보면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 부담을 덜어준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니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이 덜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총재는 또 다음 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주된 고려 변수로 사우디 원유 시설 피격과 미중 무역 분쟁 등 지정학적 그리고 대외 리스크를 꼽았습니다. 특히 이 사우디 사태와 관련해서 중동 사태는 유가와 직결되고 또 유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동 지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이르면 내년 초에 시작될 예정이었던 광화문 광장의 재조성 공사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사를 사실상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가졌죠. 발언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박 시장은 조금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광화문 광장 사업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3년간 100여 회에 걸쳐 시민 논의를 모았는데 그럼에도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반대하는 시민단체와도 함께 토론하고 어떤 지적이나 비판도 더욱 귀 기울였겠다면서 사실상 사업을 당장 시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중앙정부와의 단단한 공감대도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올해 초에 광화문 광장 재조성안을 내놓았고 이르면 내년 초에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1년 5월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동안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바꿀지 이것을 놓고 그간 논란이 계속됐었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지난 1월에 발표된 광화문 광장 재조성안에 따르면 왼쪽 차도를 없애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에 5호선 광화문역을 연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광장 바닥에는 촛불 집회 이미지를 담은 문양을 놓고 이 광화문에서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까지 걸을 수 있는 지하 광장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고 일부 시민단체들도 같은 이유로 공사를 반대했습니다. 이 밖에 10차선이 6차선으로 줄면서 교통체증 우려가 나왔고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을 옮기는 문제를 놓고서도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이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에는 모두 1,0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금리 연동 파생 금융 상품 DLF의 만기가 오늘부터 차례대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의 손실도 확정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DLF 불안전 판매 논란과 관련해서 현장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들이 은행을 찾아서 상품을 판매한 PB 그리고 또 투자자들을 불러서 3자 대면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 조사 인력들은 최근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찾아 투자자와 상품을 판매한 PB를 불러놓고 불안전 판매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약 150건 중 투자자와 PB 간 진술이 엇갈려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을 위해 한자리에서 3자 대면을 한 건데요. 그만큼 금융당국이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DLF의 만기일인데요. 손실폭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 상품이 만기인데요. 원금은 60.1% 손실이 확정됐고 우리은행은 최근 고객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확정된 손실률 안내장을 발송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투자자들의 계좌에 입금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1억 원을 투자했다면 4천만 원만 입금되는 겁니다. 원금 전액 손실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앞으로 줄줄이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된 고객들의 불만과 이에 따른 민원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만기일은 오는 24일이며 앞으로 8회차에 걸쳐 줄줄이 만기가 도래해 마지막 만기일은 11월 19일입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정부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용 연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정년 연장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서 구체적인 논의와 시행 시기는 추후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김현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계속고용제, 이건 어떤 겁니까? 네, 기업에게 정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고용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연장 방식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말기인 오는 2020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이렇게 정년 연장을 하면 뭐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네,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이고 보수가 높은 좋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정년이 연장되면 좋은 일자리를 가진 중장년층이 더 오래 일하게 되면서 청년이 취업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고령층 고용 비중이 1%포인트 늘어나면 청년층 고용 비중은 0.8%포인트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6년부터 법정 정년이 60세가 된 후 중고령층 고용률은 좋아졌지만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인 9.8%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보면 정년 연장을 반기지는 않는다면서요? 네, 기업들도 고액 연봉자들이 늘어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절반 이상은 매년 임금을 올려주는 호봉제를 쓰고 있는데요. 정년이 늘어나면 그만큼 월급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계는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체계를 직무급제 중심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직무급제는 성과에 따라 월급을 주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나더라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 대안으로 제시된 임금 피크제도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까지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5곳 중 1곳만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에서 임금 피크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정년 연장의 선결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이 이번에도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반발에 정부도 계속 고용 제도가 정년 연장은 아니며 도입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인구 고령화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책을 쓰고 있어요? 네, 선진국들도 정년을 폐지하거나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나이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요. 영국은 경찰과 같은 특정 직업군만 정년 퇴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아일랜드, 독일 등은 정년을 67세로 연장할 방침이고요. 일본은 현재 65세인 의무 고용 연령을 내년에 70세로 늘릴 계획입니다. 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 김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내 집에 살면서 월급처럼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서 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런데 이 주택연금 수령액이 내년 신규 가입자부터는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연구 용역 입찰을 줬는데 입찰 제안서에 예전에 없던 주문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주택연금 액수는 집값 상승률과 이자율 등의 변수를 고려해 결정되는데 지난해까지는 인구구조 변화를 집값 상승률 추정에 반영해달라고 했지만 올해 들어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선 겁니다. 연말쯤 나오는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1년간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집값 하락으로 결론 나면 매달 받는 연금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가입자들의, 그러니까 신규 가입자 말고 기존 가입자들의 연금 수령액도 깎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연구에서 이 집값 장기 하락 전망이 나오더라도 이 결과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액은 내년 3월부터 반영되는 만큼 기존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년 2월까지만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3월 이후 신규 가입자는 어떤 식으로든 연구 결과가 반영되는 만큼 같은 조건의 기존 가입자들보다 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가 지난달 들어서 다시 소강 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거래량은 6만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 늘었지만 최근 5년 동안 8월 평균과 비교하면 22.9% 줄었습니다. 지역별 매매 거래는 수도권이 8.6%, 서울은 0.5% 감소했습니다. 한국전력이 8천억 원을 들인 호주 광산 개발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한전이 추진한 호주 광산 사업이 좌초 위기라고요? 네, 한전이 지난 2010년부터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에서 추진한 바이롱 유연탄 광산 사업의 개발 허가가 어제 반려됐습니다. 한전에 따르면 호주 독립평가위원회는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렇게 반려를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네, 바이롱 석탄 광산 개발 사업은 호주에서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지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9년째 개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호주 독립평가위원회는 지하수 오염과 온실가스 영향 등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이번 반려로 한전 측의 타격도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전은 이 프로젝트에 지금까지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8,300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올해부터 광산 개발에 나서 내후년부터 40년 동안 연간 35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이번 결정으로 광산 개발이 사실상 막혀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또 막대한 손실도 예상됩니다. 현재 한전이 적자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재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광산 매각, 허가 재신청, 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해온 한화그룹이 이번에는 수소 에너지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한화가 이번에는 수소 에너지에 투자를 한다고요? 네, 한화에너지는 미국의 스타트업 니콜라 유상증자에 1억 달러 규모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는 수소전기 트럭을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2027년까지 북미 지역에 수소충전소 700개를 설치하기 위해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투자에 참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미래 유망 사업에 빠르게 진출하고 시장 형성 초기에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수소는 한국과 일본, 북미 등에서 다음 세대의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화가 투자하는 미국 회사는 수소충전소의 태양광 발전으로 수소 생성기도 설치할 계획인데요. 한화는 한화큐셀을 통해 니콜라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독점 공급하고 있어 이번 투자와의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한화는 기존의 태양광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네, 한화케미컬의 태양광 사업 부문은 올해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회사인 한화큐셀이 미국 시장에서 높은 실적을 냈기 때문인데요. 미국 주택용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4분기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화큐셀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 2분기 기준으로 27%가 넘습니다. 한화큐셀은 이달 말 열리는 미국 태양광 전시회에 참가해 효율을 높인 제품을 선보이고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지환입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다시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3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할 거란 예측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네, 3분기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먼저 D램부터 짚어주시죠. 네, 시장 조사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40%를 밑돌면서 점유율 32%로 2위인 SK 하이닉스에 바짝 쫓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올 1분기 41%, 2분기 43%를 기록하며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올 1분기 점유율이 30%, 2분기 28%로 떨어졌고 3분기는 2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낸드 플래시 시장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의 3분기 낸드 시장 점유율은 39%로 전망돼 업계 1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장 2위 업체인 일본 도시바의 경우 2분기 점유율이 18%, 3분기에도 19%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하이닉스는 3분기 점유율 10%로 전분기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오른다는 전망인 건데 이렇게 삼성전자의 3분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상승한다. 이렇게 분석되는 원인은 뭡니까? D램의 경우 각 사마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르기 때문에 주력 제품이 많이 팔리는 분기는 점유율이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의 상황에선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3분기 D램 점유율 상승에 큰 의미를 두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낸드 플래시의 경우 도시바가 정전을 겪으며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것이 삼성전자의 반사이익을 안겨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간 8K 자격 싸움에 기름을 붓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협회가 LG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는 내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미국의 소비자기술협회 CTA라고 하는데 여기서 삼성과 LG 간 핵심 논쟁거리인 8K TV 화질 선명도를 규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CTA는 국제 디스플레이 계측위원회, 즉 ICDM의 규정인 화질 선명도 50% 이상을 따라야 한다고 정의했습니다. LG전자가 베를린 가전전시회 입바 때부터 공개했던 독일 화질 검증기관 VDE의 측정 결과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75인치 8K TV의 가로 화질 선명도는 13%였습니다. 8K TV의 조건을 발표한 CTA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의 주최 기관으로 삼성과 LG를 비롯해서 전 세계 2천여 개 기업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기자, 그 협회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판매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CTA는 표준 규격을 정의하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유효한 인증 로고를 발급하는 협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CTA가 CES를 주최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인증 로고를 받지 못하면 미국 업체와 소비자에게서 8K로 인정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CTA는 8K UHD 인증을 곧 시작해서 내년 1월부터 기업들이 인증된 로고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17일 설명회에서 화질 선명도 값이 8K 기술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맹사업 규제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내실 성장을 막고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맹사업법 가운데 분쟁 관련 규제가 미국보다 2배가량 많았습니다. 한경연은 미국에서 가맹사업을 한다면 가맹점주 정보 공개 의무나 중도계약 해지 제한 정도만 주의하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세세한 영업활동까지 규제가 적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팬 바닥 코팅이 벗겨져서 본체가 드러날 경우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식약처는 코팅 프라이팬을 대상으로 코팅 손상 정도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 내부 금속 재질로부터 알루미늄 등 금속 성분이 미량 용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라이팬 바닥의 본체가 드러날 경우 알루미늄 용출량이 증가하는 만큼 새 제품으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이번 주말에 한반도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일본 오키나와 남쪽 열대저압부가 곧 태풍으로 발달해 우리나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이지만 변동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태풍은 지난 2016년 가을 남해안을 강타한 차바와 강도나 경로 등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4% 오르며 2,07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44% 오름세로 647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 소식에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 이제 2%가량 오르며 48,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달여 만에 30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예정인데요. 2020년 초에 연구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4.2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전력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한국전력이 8,300억 규모의 호주 바이룸 광산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지만 현재 25,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펀드를 조성할 예정인데요. 오늘 0.58% 내림세 보이며 17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하락세입니다. 지금 11차 임단협 교섭이 무산됐고 오늘 12차 교섭을 위한 협상을 재개를 하지만 노조가 강경 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오늘 1.23% 빠지며 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